폭설 속 눈 내리는 섬 선착장. 엄마, 주인 만나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환하게 웃으며 손 흔들던 딸.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선착장에서 여객선 한 척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본섬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이 섬에 남겨진 사람은 저뿐이라는 걸. 저 배에는 제 딸이 타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딸, 사위라고 믿었던 배은망덕한 짐승들이 타고 있습니다. 배가 점처럼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주머니 속에서 이걸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파도 소리도 얼어붙은 섬마을입니다. 저는 지금 부두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어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눈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 멀리 여객선 한 척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본섬을 향해 떠나가고 있습니다. 갑판 위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딸 서연과 사위 태준입니다. 아마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는 세레머니였을 겁니다. 저는 파란색 방한복 주머니 속으로 손을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가락 끝에 닿았어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 짐승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할머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폐업한 민박집에 사람이 없어요. 읍내 경찰서로 가시죠. 파란 제복을 입은 젊은 해양경찰관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난 석 달간 연습했던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텅 빈 눈동자, 반쯤 벌어진 입, 침을 흘릴 듯 말 듯한 축 처진 입꼬리. 우리 딸, 효녀야. 금방 데리러 온대. 목소리에 힘을 빼고 혀를 꼬부라뜨려 중얼거렸어요. 경찰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동정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또 고려장이네요. 요즘 이런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가 무전기를 꺼내 본서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로 보이는 파란 바다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객선은 이미 점으로 변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딱 3시간 전, 아침 7시 서울 강동구 제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서연이 웬일로 아침상을 차려놓았어요. 햇살이 들어오는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바닷바람이나 쐬러 갈까? 태준이랑 나랑 엄마랑 섬 여행 어때? 회도 먹고.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2옥타브는 높았어요. 억지로 밝은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담긴 거짓을 귀신같이 알아챘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 좋지.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미묘한 냄새. 된장 특유의 구수한 향기 속에 섞인 쓴맛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약품 냄새? 아니, 더 교묘했습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제가 말하자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0.3초? 저는 눈동자가 흔들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손맛이 없나 봐. 간 더 해줄까? 아니야, 괜찮아. 맛있다. 저는 국을 입에 머금었다가 냅킨으로 입을 닦는 척하며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숟가락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도록 밥그릇을 긁었습니다. 마치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처럼요. 많이 먹어, 엄마. 오늘 바람 쐬러 가면 힘들 텐데. 태준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제 사위,
일은 노파의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제가 뒷좌석에서 기침을 하자 서연이 힐끔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차는 강변북로를 달렸습니다. 한강이 회색빛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겨울 강물처럼 차가운 제 마음처럼요. 인천 연안부두까지 1시간 반.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잠든 척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코를 골기까지 했어요. 고속도로 진입 후 30분쯤 지났을 때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번엔 진짜 확실하게 해야 돼. 작년처럼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낮고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그런데 저렇게 멀쩡하신데 섬에 두고 오는 게 양심이. 양심? 오빠, 정신 차려. 우리 빚이 얼마야? 12억이야, 12억.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회사 문 닫는 거야.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 알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절박함이 섞인 떨림이었어요. 그래도 장모님을. 그래도가 어디 있어. 엄마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치매 초기라고 의사가 그랬잖아. 어차피 몇 년 안에 다 까먹을 거면 지금 처리하는 게 서로 좋은 거야. 치매는 무슨 의사가 확진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약 3달째 먹이고 있잖아. 조금만 있으면 진짜로 정신 나가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코를 골며 자는 척했습니다. 손만 천천히 주머니 속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전 광화문 전자상가에서 산 초소형 녹음기였어요. 손톱만 한 크기의 연속 녹음 시간 12시간이었습니다. 일은 노파가 버스 타고 2시간 걸려 찾아간 그곳에서 점원 앞에서 돋보기 안경 끼고 1시간 동안 사용법을 배웠어요. 그 약이 뭔데? 태준이 물었습니다. 수면진정제 비슷한 거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거. 이거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되고 집중력 떨어진대. 어차피 치매 증상이랑 비슷해서 병원 가면 초기 치매라고 나올 거야. 그럼 그때 성년후견인 신청하고 아파트명에 넘기면 돼.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제 친딸이 제게 독약을 먹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아파트가 35억이라며? 응. 재개발 예정지라 더 오를 거래. 빚 12억 갚고 나면 23억 남아. 우리 반반하면 오빠 회사도 살리고 나도 빚 정리하고. 완벽하지? 빚이 얼마나 있어?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게 7억이야. 엄마 몰래. 미용실 체인점 하나 더 차리려다가 망한 거.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히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12억, 35억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중 7억. 제 딸이 제 등 뒤에서 7억을 빌렸어요. 제 이름을 담보로요. 섬에 내려놓으면 정말 못 찾아오실까? 태준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거긴 폐업한 민박집밖에 없어. 겨울에는 관광객도 없고 게다가 오늘 기상청에서 폭설주의보 발령했잖아. 배도 오후 2시 이후로는 끊길 거야. 그럼 장모님은 해경이 발견하겠지. 근데 그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서울이고 엄마는 정신 나간 치매 환자니까 우리가 누군지도 기억 못 하실 거야. 서연이 킬킬 웃었습니다. 제 딸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잔인하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차는 인천대교를 건넜습니다. 회색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울부짖으며 날아갔어요. 마치 제 원혼을 미리 곡하는 것처럼요. 연안부두에서 배를 탔습니다. 백령도로 가는 여객선. 3시간 거리였어요. 배 안좌석에 앉아서도 저는 계속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서연이 간식을 사다 줬어요. 초코파이와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엄마 드세요. 배 멀미 안 하시게. 고맙다 우리 딸. 저는 초코파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았어요. 하지만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서연이 초등학교 소풍 갈 때 제가 싸준 도시락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도 초코파이를 넣어줬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엄마 최고야 하며 웃던 얼굴이 선명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제게 독을 먹이고 있습니다. 배가 섬에 도착했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부두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겨울섬은 황량했습니다. 태준이 렌터카를 빌렸어요. 검은색 SUV였습니다. 장모님, 먼저 식당에서 점심 먹고 민박집 갈게요. 태준이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핏줄이 퍼렇게 돋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해물탕을 먹었어요. 서연이 제 그릇에 게살을 발라 넣어줬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몸보신하셔야죠. 그래, 맛있다.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치 모래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차는 섬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해안도로였어요. 양쪽으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바위에 부딪혔어요. 여기에요. 민박집. 태준이 차를 세웠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바다민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에는 폐업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 잠깐만 여기 계세요. 안에 들어가서 주인 만나고 올게요.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서울 가는 거예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서연과 태준이 차에서 내렸어요. 민박집 문 앞까지 갔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자 서연이 태준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민박집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건물 뒤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10초 후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탄 차가 아니었어요. 다른 차였습니다. 아마 미리 대기시켜둔 차였을 거예요.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밑에는 낡은 보스턴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었어요. 안에는 속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싸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민박집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탁자와 의자들만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폭설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출발하기 전에 가져갔어요. 엄마, 휴대폰 배터리 방전됐네요. 제가 충전해 드릴게요. 하면서요. 웃음이 났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완벽하게 계획된 고려장이었습니다. 저는 보스턴백을 눈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감촉이었어요. 이것이 제 무기였습니다. 해양경찰 초소는 부두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부축해서 데려갔어요.
작은 컨테이너 건물이었습니다. 안에는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따뜻한 차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찰관이 종이컵에 보리차를 따라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어요. 차가운 손끝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데리러 온다고. 근데 안 와. 저는 중얼거렸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몰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복순. 제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컴퓨터를 켰어요.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불러줬어요. 이상하게도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는 치매 환자처럼요. 가족 연락처가, 짧은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네요. 연락해 볼게요.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후에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스피커폰이 켜져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부러 숨이 찬 것처럼 연기하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백령도 해양경찰인데요. 김복순 할머니 보호자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요? 어머니가 왜? 어머니는 지금 서울 집에 계셔야 하는데요. 서연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백령도 부두에 계십니다. 혼자 계시던데 혹시... 잠깐만요. 어머니가 백령도에? 어떻게...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자꾸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거든요. 아침에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나가신 것 같은데 백령도까지 가셨다니. 서연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걱정하는 효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스피커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어서 오후 배는 모두 결항됐습니다. 아이고, 어쩌죠? 죄송하지만 어머니 좀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내일 아침 첫 배 타고 바로 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할머니는 저희가 보호하고 있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경찰관이 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내일 아침에 오신대요. 그때까지 여기 계셔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차갑게 웃었어요. 서연은 내일도 모레도 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기를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오후 4시,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초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검은 파도로 일렁였어요. 경찰관이 컵라면을 끓여줬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저녁 때까지 기다리시기 힘드시죠? 고맙습니다. 저는 라면을 후루룩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경찰관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이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네. 저쪽입니다. 경찰관이 화장실 문을 가리켰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일부러 휘청거렸어요. 경찰관이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화장실은 초소 바깥 컨테이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척하다가 경찰관이 고개를 돌린 틈을 타 옆 건물 그늘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재빨리 부두 쪽으로 걸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제 모습은 금방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부두에는 작은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습니다. 녹슨 빨간색 부스였어요.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100원짜리 10개였습니다.
첫 번째 전화였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요.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신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김복순이라고 합니다. 제 딸과 사위가 저를 유기했습니다. 목소리를 또렷하게 했어요.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70 노인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네, 6.25?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딸 서연과 사위 태준이 오늘 저를 백령도로 데려와서 버렸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섬에 혼자 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 제 음식에 수면제를 타서 먹였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요. 증거도 있어요. 녹음 파일과 약물이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백령도 부두 공중전화입니다. 제 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23번 길. 저는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줬어요. 그리고 서연의 전화번호, 태준의 차량번호, 아파트 등기부 등 본상의 정보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제 기억력은 완벽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할머니, 안전한 곳에 계셔야 돼요. 해양경찰 초소에 있을 거예요. 거기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은 좁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제 50년 지기 친구 박순자에게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가웠습니다. 순자야, 나야. 복순이. 어머, 복순아. 목소리가 왜 그래? 너 어디야? 지금 백령도야. 얘기 길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서랍장 제일 아래 칸에 보면 빨간 봉투가 있어. 거기 인감도장이 들어있어. 그거 지금 당장 챙겨서 내 집에 보관해줘. 절대로 서연이나 태준한테 주면 안 돼.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그리고 또 있어. 안방 장롱 위에 보면 초록색 상자 있지? 거기 내가 모아둔 서류들 있어.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런 것들. 그것도 같이 가져가줘. 알았어. 근데 복순아,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응. 걱정 마. 이건 전쟁이야. 내 전쟁.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제 통장을 맡겼는데 한 푼도 안 건드리고 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제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와 다시 초소로 향했어요. 경찰관이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길 잃어버렸어요. 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위험하니까 함부로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제 경찰이 움직일 거예요. 서울경찰서에서 강동구 제 아파트로 갈 겁니다. 서연과 태준을 조사할 거예요. 그들은 아직 몰라요. 제가 완벽하게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제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요. 3달 전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이었어요. 작년 10월 15일, 제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우리 딸.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잃은 개는 너무 많아서 숫자 7과 0을 꽂았습니다. 서연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는데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 응, 알았어. 조금 이따 갈게. 전화를 끄는 서연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과 태준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려주겠다면서요. 태준은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어요. 서연도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오늘 특별히 갈비찜 해왔어요. 태준이 가져온 음식을 식탁에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들이었어요. 푸짐한 상이었습니다. 어머,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장모님 생신인데 당연하죠.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어요. 갈비찜은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먹는 내내 서연과 태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죄송하지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제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금을 못 받아서 당장 5억이 필요한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도와줄 수 있어? 이번만 도와주면 회사 살릴 수 있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딸과 사위의 절박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대출받아서 줄게. 정말요? 엄마. 서연이 제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가족인데 도와야지. 그날 밤 서연과 태준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5억.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억이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 대출은 변동금리라서 이자가 오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5억을 서연에게 보냈어요.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괜찮아. 잘 쓰거라.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어? 또? 응. 회사가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아. 이번에는 3억만 더 있으면.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줄게. 다시 은행에 갔어요. 이번에는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이었어요. 제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서연이 또 나타났어요. 엄마, 미안해. 나 사업 하나 더 시작하려고 하는데. 서연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이 더 이상 없어.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아파트 있잖아. 그걸 담보로. 그건 안 돼. 이건 엄마가 사는 집이야. 엄마, 나 지금 진짜 급해. 이번만 더 도와주면 진짜 다 해결돼. 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딸이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아, 됐어.
알았어. 엄마는 나보다 집이 더 중요한 거구나. 서연이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었어요. 저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석 달 만에 서연이 찾아왔어요. 태준과 함께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 서연이 제게 안겼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앞으로 잘할게. 그리고 엄마, 내가 앞으로 자주 와서 밥 해드릴게.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그래, 고맙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연이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와서 밥을 차려주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 딸이 찾아와서 밥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졸렸어요. 밥을 먹고 나면 눈이 감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머리가 무겁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가스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어르신,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의사가 말했어요. 치매요? 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 제가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흐릿한 눈동자였어요. 정말 늙었구나. 정말 치매에 걸릴 나이구나. 그날 밤 서연이 저녁을 차려주러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북어국 끓였어. 숙취 해소에 좋대. 고맙다.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혀끝에 닿는 미묘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쓴맛? 아니, 비릿한 맛?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은 맛이었어요. 서연아, 국에 뭐 넣었어? 응? 그냥 북어랑 무 넣었는데? 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서연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눈동자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국을 입에 머금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제 눈동자가 또렷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깨어나라, 김복순. 뭔가 이상하다. 정신 차려라. 그날부터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해준 음식을 먹으면 항상 졸렸어요. 반대로 서연이 안 올 때는 멀쩡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서연과 태준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아? 응.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어. 수면진정제 장기 복용하면 치매 증상이랑 비슷해진대. 그럼 우리가 성년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 그럼 장모님 아파트. 응. 우리 명의로 넘길 수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독을 먹이고 있었어요.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복수해야 한다. 광화문 전자상가를 찾았어요. 버스 타고 2시간 걸려 찾아간 그곳에서 물었습니다. 혹시 조그만 녹음기 있어요?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거요. 점원이 보여준 건 손톱만 한 녹음기였어요. 이거 12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요. 음질도 아주 좋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30만 원. 비쌌지만 샀습니다.
그리고 점원 앞에서 돋보기 안경 끼고 1시간 동안 사용법을 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연습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재생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저장하고요. 70 노인의 손가락은 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녹음기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서연이 올 때마다 녹음했어요. 서연과 태준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엄마, 약 먹는 거 잊지 마세요. 서연이 하얀 알약을 건넸어요. 이게 뭐야? 혈압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혈압이 정상이에요.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알약을 받아서 입에 넣는 척 했어요. 그리고 서연이 안 볼 때 뱉어서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알약을 모아서 약국에 가져갔어요. 약사님, 이게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약사가 알약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졸피뎀인데요. 수면제예요. 처방전 없이는 못 사는 약인데. 감사합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서연이 제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서연을 안심시켜야 했어요.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것처럼 연기해야 했습니다. 서연아, 여기가 어디야? 엄마, 우리 집이잖아요. 그래, 내가 또 잊어버렸네. 저는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안심해라. 내 엄마가 바보가 됐다고 생각해라. 며칠 후에는 더 심하게 연기했어요. 밤에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요. 아파트 복도를 배회했어요. 이웃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따님, 어머님이 복도에서 배회하고 계세요. 서연이 달려왔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집이 어디야? 집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울먹였습니다. 서연이 저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 증상이 심해졌어. 이제 정말 때가 된 것 같아. 전화 너머로 태준의 대답이 들렸어요. 알았어. 다음 주에 성년후견인 신청하자.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어요. 저는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었습니다. 서연과 태준의 눈에는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서연과 태준이 저를 백령도로 데려온 겁니다. 백령도 해양경찰 초소. 저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6시였습니다. 경찰관이 저녁으로 김밥을 사다 줬어요. 할머니, 드세요. 따뜻한 건 없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김밥을 먹었어요.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이 입안에서 씹혔습니다. 배고팠어요. 오늘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으니까요. 경찰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백령도 해양경찰입니다. 네, 서울 강동경찰서요? 네, 김복순 할머니 여기 계십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서울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신고한 게 접수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보호하고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관분들이 오신다고요? 네, 협조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경찰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서울 경찰서에서 내일 여기로 오신대요. 그때 같이 서울로 가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경찰이 움직였다면
이미 서연과 태준을 찾아갔을 거예요. 조사가 시작됐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시각 서울 강동구 제 아파트. 서연과 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태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미 치매라고 진단받으셨잖아. 우리가 뭐라고 하든 경찰도 믿지 않을 거야. 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 오빠, 정신 차려. 우리 선택의 여지 없었잖아. 12억이야, 12억.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이번 주 안에 돈 안 갚으면. 서연의 말이 끊어졌어요.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정장 차림의 2명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잠깐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찰? 왜? 뭐 때문에? 모르겠어. 일단 문 열어야 할 것 같아.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2명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형사와 젊은 여자 형사였어요. 서연 씨, 태준 씨 맞으십니까? 남자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복순 씨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형사가 수첩을 꺼냈어요. 오늘 김복순 씨를 백령도로 데려가셨죠? 네. 그건 저희 어머니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셔서. 서연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두고 오셨습니까? 아, 그게 어머니가 민박집에 계시겠다고 하셔서. 민박집은 폐업 상태였는데요. 여자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건 저희가 몰랐어요.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2분은 그 민박집이 폐업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네이버 지도에도 영업 종료라고 표시돼 있었거든요. 태준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김복순 씨가 치매라고 하셨는데 진단서 있으십니까? 아직 정밀 검사 전이라. 그럼 치매가 확진된 건 아니네요? 네. 형사가 또 다른 수첩을 꺼냈어요. 김복순 씨가 직접 신고하셨습니다. 2분이 자신을 백령도에 유기했다고요. 그리고 지난 석 달간 음식에 약물을 탔다고요. 뭐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계속 말했어요. 김복순 씨가 녹음 파일을 제출하셨습니다. 2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서연과 태준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녹음 파일? 네. 차 안에서 나눈 대화, 집에서 나눈 대화 모두요. 지금 분석 중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지금부터 이 집을 수색하겠습니다. 형사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방, 태준의 서재, 주방, 욕실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여기 약통 발견했습니다. 한 형사가 주방 찬장에서 하얀 약통을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형사가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졸피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건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서연이 변명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처방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약은 전문 의약품입니다. 처방전 없이 소지하면 불법인데요. 게다가 이 약통에는 알약이 반도 안 남았네요. 어디에 쓰신 겁니까?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사는 약통을 증거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다른 형사가 서재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김복순 씨 아파트 명의 이전 동의서, 성년 후견인 신청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이게 다 뭡니까? 태준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들어 보였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입니다. 치매 증상 만들기, 수면제 장기 복용 부작용, 성년 후견인 신청 방법, 부모 재산 명의 이전 절차, 날짜를 보니 3달 전부터 검색하셨네요.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서연 씨, 태준 씨, 두 분은 지금부터 존속유기, 사기미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동행하시죠. 잠깐만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태준이 소리쳤지만 형사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씀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찰칵.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금속 감촉이었습니다. 싫어. 저는 안 가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엄마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서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됩니다. 서연과 태준은 형사들에게 이끌려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 집 무슨 일 있나 봐. 경찰이 수갑까지 채웠네. 어머, 저 사람들 효자 효녀라고 소문났던 사람들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어요. 저는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어요. 어제의 폭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편히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경찰관이 컵라면을 건넸어요. 저는 고맙게 받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아침 9시쯤 부두에 배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형사 2명이 내렸어요. 중년의 남자 형사와 젊은 여자 형사였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십니까? 남자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제까지의 멍한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해양경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이제 연기 그만해도 되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받아들었어요. 대단하십니다, 할머니. 이렇게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시다니. 할 수밖에 없었죠.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백령도를 떠나 서울로 향했어요. 뱃머리에서 바라본 섬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저에게는 지옥이었던 곳이에요. 배 안에서 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따님과 사위분을 조사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정말 따님을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사님, 가족이라는 이유로 용서해야 한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를 죽이려 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형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딸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의 문제입니다.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갔어요. 저는 그 새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졌다고요.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틀 만에 보는 문명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저는 정식 진술을 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모든 것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영과 태주는 3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매일 음식에 수면제를 섞어 먹였어요.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사는 녹음 파일을 하나씩 들었어요. 서영과 태준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정도면 존속 유기죄는 확실하고요. 사기 미수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조사가 끝나고 문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자 형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힘드셨죠? 아니에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형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이틀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어요. 제 집이요. 거실은 조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색하고 간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온몸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서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21살에 낳은 딸이었습니다. 미혼모였던 저를 세상이 손가락질했지만 서연만은 제 전부였어요. 밤새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청소 일을 하며요. 서연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었어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이 변하기 시작한 게요. 결혼하고 나서였을까요? 태준을 만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너무 많이 주었어요.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오래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어요. 복순아, 괜찮아? 뉴스 봤어. 너 서울 왔다며? 응. 방금 집에 왔어. 지금 바로 갈게. 30분 후 순자가 달려왔습니다. 제 친구는 저를 꽉 안았어요. 복순아, 정말 고생했어. 정말. 순자도 울었습니다. 저도 다시 울었어요. 두 늙은 여자가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장이랑 서류는 내 집 금고에 넣어뒀어. 걱정 마. 고마워, 순자야. 당연한 거지. 우리 친구 아냐? 순자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밥이었어요. 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양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많이 먹어. 얼마나 고생했어. 응. 저는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침대에서 잤습니다. 편안했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태주는 구속되었어요. 검찰은 존속유기죄, 사기미수,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서연과 태주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증인, 피고인들이 증인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 서연과 사위 태주는 지난 석 달 동안 제 음식에 수면제를 섞어 먹였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였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5일 두 사람은 저를 백령도로 데려가 폐업한 민박집 앞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 혼자 두고 간 거예요.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입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빠,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 돼. 이 약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서 몰라. 치매 진단받으면 법원에 한정후견인 신청할 거야. 아파트가 35억이라며? 엄마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서연의 목소리,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두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 서연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서연이 저를 봤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미움, 분노, 슬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모성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엄벌을 원합니다.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세요. 재판은 계속되었어요. 검사는 구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서연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태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건은 존속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어요. 선처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 달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서연에게 징역 4년, 피고인 태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서연이 울부짖었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었어요. 판결이 내려지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제라늄, 노란 펜지, 보라색 페튜니아였어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주며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어요. 복순아 왔어. 순자가 김밥과 과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걸 언제 다 샀어? 시장 갔다가 내 생각나서. 점심 같이 먹자.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김밥을 접시에 담았어요. 복순아, 요즘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서연이는? 편지 왔더라. 교도소에서. 저는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빨간색 봉투였습니다. 서연의 필체였어요. 읽어봤어? 아직. 왜? 읽을 용기가 안 나서.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살아남은 거야. 그걸 기억해.
고마워, 순자야. 우리는 김밥을 먹었어요. 단무지의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을 비췄어요. 복순아, 나 오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모집한대.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말벗 되어 주는 거. 같이 할래? 나도? 응. 너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잖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원봉사요. 다른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 해볼게. 진짜? 야호. 순자가 손뼉을 쳤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의 편지였어요. 엄마께. 엄마, 저예요. 서연이에요. 매일 엄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엄마를 죽이려 했으니까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소하면 엄마한테 용서를 빌 거예요. 평생이 걸려도 용서를 빌 거예요. 엄마 건강하세요. 제발 건강하세요. 딸 서연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 답장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복지관 강당에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와 순자는 앞에서 차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녹차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80살 할머니가 웃으며 차를 받았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여기 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그거 다행이네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의 손자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그리고 보람찼습니다. 다른 노인들을 돕는 일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복순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복지관 팀장님이 다가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복순 씨가 오시고 나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죠? 물론이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 냄새였습니다. 제 집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서연의 편지가 또 놓여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서연에게. 엄마다. 내 편지 잘 받았다. 매달 편지 보내줘서 고맙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마라.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 거기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다. 건강해라. 엄마가.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내일 우체국에 가서 붙여야겠어요. 2년 후였습니다. 서연이 출소했어요. 형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습니다. 출소하는 날 저는 교도소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순자가 대신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더 필요해. 하지만 일주일 후 서연이 아파트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딸을 봤습니다. 많이 야위었어요.
머리도 짧게 잘랐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저는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연이 서 있었어요.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서연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앉아. 서연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저는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그래.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서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미움도 분노도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어요. 서연아, 네 엄마. 엄마는 널 용서할 수는 없어. 아직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해.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미움을 놓아주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서연은 30분 후에 떠났어요.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부산에 가서 작은 가게 차릴 거예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래. 잘 살아라. 네. 가끔 전화해도 될까요? 그래. 서연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딸이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벼워진 어깨였어요. 작지만 단단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딸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관 옥상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장미, 백합, 코스모스였어요. 저와 순자가 함께 가꾼 정원이었습니다. 복순아, 이 장미 좀 봐. 엄청 예쁘지? 그러게. 올해는 유난히 잘 피었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정원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복순아, 너 행복해? 순자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다행이다. 순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 아냐? 순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엄마, 저 서연이에요. 오늘 가게 문 열었어요. 작은 꽃집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들 많이 팔려고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사진이 도착했어요. 작은 가게 앞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 엄마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응. 꽃집 열었대. 잘 됐네. 너도 이제 마음 편해지겠다. 그래. 조금씩. 우리는 다시 정원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72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배신도 상처도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용서의 시간입니다. 딸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용서요. 미움을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복순아, 점심 먹으러 갈까? 그래. 뭐 먹을래? 냉면 어때? 날씨도 더운데. 좋아. 우리는 일어났어요. 정원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꽃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인생도 그랬어요. 힘들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여전히 숨쉬고 웃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 이야기는 배신과 복수를 다루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생존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은 때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김복수는 희생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정의를 찾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복수는 그녀가 선택한 수단이었지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존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순이 선택한 건 미움에 갇히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평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